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미친년 취급을 당하고 이 첩첩산중에서 짐승처럼 죽다니.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 자신을 불법 요양원에 가두려던 구급차에서 간신히 탈출한 전직 재벌 여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벼랑 끝 바위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일군 그룹도 하나뿐인 핏줄도 모두 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스스로 삶의 끈을 놓으려 눈을 감던 찰나. 응애, 으앙, 거센 비바람 소리를 뚫고 찢어질 듯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어간 덤불 속 낡은 배낭 안에는 새파랗게 질린 핏덩이가 얼어붙어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슴에 꽉 끌어안은 그녀는 참았던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배신당해 버려진 내가 산속에서 똑같이 버림받은 너를 만났구나.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죽음 대신 지독한 생존을 택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녀가 목숨 걸고 키워낸 이 작은 핏덩이는 자신들을 버린 거대한 악인들을 처단할 기적의 사냥꾼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상그룹의 본사 최상층 회장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명숙 회장이 결제 서류 뭉치를 커다란 회의용 탁자 위로 매섭게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죠. 강명숙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따위 기한서를 결제해달라고 내 방까지 가져온 거야. 최고위급 임원진 전원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강명숙이 핏대가 선 목소리로 임원들을 향해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유통사업이야. 핵심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이런 쓰레기를 들고 와서 나더러 도장을 찍으라는 거냐고. 임원들은 누구 하나 감히 변명조차 꺼내지 못하고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그룹의 공식 후계자인 최태호 부사장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침을 꿀꺽 삼켰죠. 강명숙의 매서운 시선이 이내 최태호를 향해 똑바로 꽂혔습니다. 최태호 부사장,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대답을 해봐. 이 사업, 네가 직접 주도해서 올린 기한 아니야? 최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그건 제가 실무진들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올리려고. 강명숙이 차갑고 날카롭게 최태호의 말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검토? 그룹의 10년 미래가 걸린 일을 어린애 장난으로 해. 당장 이 쓰레기들 다 치워버려. 혼비백산한 임원들이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집무실에는 강명숙과 최태호 단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강명숙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지시서를 툭 밀어 던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너한테 태상그룹을 온전히 맡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뼛속 깊이 확인했다. 최태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급하게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강명숙이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회는 지난 5년 동안 이미 충분히 줬어. 당분간 차기 회장 승계 논의는 전면 중단한다. 최태호가 주먹을 꽉 쥐며 억울함이 가득 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뿐인 장남입니다. 강명숙이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최태호를 노려보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장남이라는 껍데기만 믿고 헛바람 들지 말고 밑바닥 실무부터 다시 배워. 내 결정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 당장 내 방에서 나가봐. 최태호는 입술을 지니기듯 깨물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집무실 문을 쾅 닫으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심 외곽의 인적 드문 어두운 비밀안가에 최태호와 그의 신복인 김 비서실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태호가 탁자 위에 놓인 독한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유리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죠.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쳐낼 작정이신 것 같아. 그룹 승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내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어. 김 비서실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대로 가만히 엎드려 계시면 정말 모든 권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회를 먼저 장악해야만 합니다. 최태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핏발선 눈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이사회 장악? 늙은 호랑이 이빨을 어떻게 뽑아야 할지 네가 똑바로 말해봐. 회장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무슨 수로 늙은 구렁이 같은 이사회를 움직여. 김 비서실장이 검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그룹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치명적인 병 같은 것 말입니다. 최태호가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집어들며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서서히 뇌신경을 마비시켜 심각한 환각과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특수 약물입니다. 무색무취라 아무리 예민하신 회장님이라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겁니다. 최태호는 아주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장 내 아내한테 이 약을 은밀히 전달해. 며칠 뒤 강명숙의 으리으리한 저택 넓은 식당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화려한 문양이 그려진 예쁜 찻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강명숙의 곁으로 사뿐히 다가갔죠. 며느리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강명숙의 식탁 앞에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 깊게 주무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외국에서 구한 허브차를 직접 끓여왔어요. 몸이 따뜻해지게 얼른 드세요. 최태호도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아주 귀하게 구해온 찻잎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강명숙이 며느리의 정성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네가 늙은 애미 신경을 다 쓰고 참 고맙구나. 차향이 아주 은은하고 좋네. 강명숙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독약이 섞인 허브차를 깊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태호와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는 강명숙을 바라보며 서로 눈을 맞추고 섬뜩한 웃음을 몰래 주고받았습니다. 허브차를 마신 다음 날부터 강명숙의 상태는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명숙이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관자놀이를 짚으며 무척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비서, 내가 아까 오전에 지시한 투자 서류 왜 아직도 안 가져와? 최태호가 집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며 안타깝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김 비서는 어제 어머니께서 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접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내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강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10년을 데리고 일한 김 비서를 쫓아냈다는 거야.
당장 비서실로 전화해서 다시 불러와. 흥분한 강명숙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위태롭게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깨질 듯이 아프지? 저기 창문 구석에 서 있는 시커먼 그림자는 대체 누구야? 최태호가 허공을 가리키는 강명숙을 부축하는 척하며 등 뒤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오늘은 일찍 저택으로 들어가서 쉬시죠. 최태호는 강명숙이 잦은 환각과 두통에 시달려 판단력을 상실한 틈을 타 재빠르게 그룹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강명숙을 수십 년간 곁에서 보필하던 오랜 충신들을 모조리 트투잡아 지방 계열사로 강제 발령 내어 수족을 완전히 잘라버렸죠. 뿐만 아니라 강명숙의 저택에서 일하던 요리사와 정원사들마저 자신이 돈으로 매수한 인력들로 하룻밤새에 완벽하게 교체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산그룹 내부에는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최태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 거액으로 매수해둔 대형병원의 박 원장을 저택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저택의 넓은 거실 소파에는 태산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빙 둘러앉아 있었죠. 박 원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작된 뇌파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탁자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박 원장이 이사진들을 한 번씩 둘러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와 최근 보이신 이상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안타깝게도 강명숙 회장님은 현재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사진들 사이에서 놀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명숙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박 원장을 향해 분노의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놈이 지금 내 집에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치매라고? 당장 다른 대형 병원 가서 교차 진료받을 거야. 다들 내 앞에서 비켜. 강명숙이 외투를 챙겨 입고 거실을 빠져나가려 발걸음을 성큼성큼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강명숙의 앞을 거대한 흉벽처럼 막아섰죠. 강명숙이 경호원들의 가슴팍을 거세게 밀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감히 회장 앞길을 막아? 당장 비키지 못해. 최태호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이전에 다정한 아들이 아닌 싸늘한 괴물의 눈빛으로 강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병이 너무 깊어지셔서 이제 경영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셨어요. 강명숙이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태호를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최태호? 내 놈이 감히 그룹을 삼키려고 애미를 정신병자로 몰아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며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비키라고. 최태호가 차가운 얼굴로 경호원들을 향해 건조하게 턱짓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흥분하셨다. 다치시지 않게 방으로 안전하게 모셔라. 그 뻔뻔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이 강명숙의 양팔을 강제로 꺾어 뒤로 억눌렀습니다. 강명숙이 극심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거 나 어딜 함부로 손을 대. 나 태산그룹 강명숙이야. 당장 놓으라고. 이때 김 비서실장이 차가운 붉은 인주와 서류 한 장을 들고 강명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강명숙의 어깨를 바닥으로 짓누르고 다른 한 명이 강명숙의 오른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죠. 강명숙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빼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손대지 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하지만 젊고 건장한 사내들의 완력을 늙은 여자의 힘으로 버텨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강명숙의 굳은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위임장 종이 위에 강명숙의 붉은 지장을 자비 없이 쾅 찍어버렸습니다. 최태호가 선명한 지장이 찍힌 위임장을 집어들며 승리자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최태호가 김 비서실장을 향해 빠르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위임장을 바탕으로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은 강명숙 회장의 직무정지와 나의 회장 대행 선임이다.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명숙이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최태호를 올려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최태호, 내 놈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살아서 돌아와 내 뼈를 씹어먹을 거야. 최태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경호원들에게 짜증 섞인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입을 틀어막고 차에 태워 출발해. 경호원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강명숙의 입에 억지로 더러운 수건을 밀어넣어 재갈을 물렸습니다. 강명숙의 두 손과 발은 굵은 밧줄로 꽁꽁 묶여 완벽하게 결박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군림했던 강명숙은 한낱 짐짝처럼 사내들의 어깨에 들려 저택 뒷문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저택 뒷문에는 번호판에 진흙이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낡은 구급차 한 대가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죠. 강명숙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불법 요양원을 향하는 구급차 뒷좌석 차가운 바닥에 강제로 처박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을 향해 달리는 낡은 구급차 안은 매캐한 담배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비포장도로의 거친 진동에 수면제를 맞고 쓰러져 있던 강명숙이 번쩍 눈을 떴죠. 강명숙은 꽁꽁 묶인 손발과 입에 물린 더러운 재갈을 느끼고 거칠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덩치 큰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낄낄거리고 이죽거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회장님 이제 정신이 좀 드시나 봅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툴툴거렸습니다. 아주 단단히 묶거나. 산속이라 길이 험해서 차가 흔들리면 굴러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수석의 사내가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들놈이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는지 꼼짝도 못하게 묶어달라고 돈을 2배나 얹어줬잖아. 운전하는 사내가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보며 창문 밖으로 가래침을 탁 뱉었습니다. 이런 제길. 비는 또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요양원 원장한테 연락해서 입구 철문이나 활짝 열어두라고 해. 강명숙이 재갈 물린 입으로 분노에 찬 신음소리를 길게 냈습니다. 읍, 읍, 읍. 조수석의 사내가 거친 손을 뻗어 강명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죠. 회장님, 입 아프게 소리 지르지 말고 얌전히 좀 갑시다. 이제 회장님 찾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내가 담배 연기를 구급차 천장으로 훅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직접 정신병자 취급해서 산골 요양원에 내다버린 마당에 어느 누가 회장님을 구하러 오겠습니까? 강명숙은 하나뿐인 핏줄인 최태호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두 눈에서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명숙이 밧줄에 묶인 손목이 까져 피가 나도록 비틀며 속으로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최태호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룹을 차지하려고 애미를 정신병원에 쳐넣어. 자정 무렵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을 억지로 오르던 구급차 헤드라이트 불빛 위로 거대한 물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내가 눈을 부릅뜨고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멧돼지 떼야. 핸들 꺾어. 꽉 잡아. 구급차가 빗길에 크게 미끄러지며 도로를 벗어나 산빛 아래 거대한 나무를 정면으로 무섭게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구급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죠. 조수석과 운전석의 사내들은 앞 유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뒷좌석의 의료용 물품함이 부서지며 수십 개의 유리 앰플들이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강명숙은 찌그러진 차체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명숙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펴며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 없는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살아야 해. 여기서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살아서 내 손으로 그놈을 찢어 죽일 거야. 강명숙은 묶인 몸을 이리저리 비틀어 바닥에 흩어진 가장 크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이 등 뒤로 묶인 강명숙은 손바닥이 유리에 깊게 찔리는 고통을 악물고 파편을 꽉 쥐었죠.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구급차 바닥을 적셨지만 강명숙은 멈추지 않고 밧줄에 유리를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강명숙이 땀과 빗물에 젖은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끊어져라.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풀리자 강명숙은 재빨리 입에 물린 더러운 재갈부터 빼내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유를 찾은 강명숙이 피투성이가 된 양손으로 찌그러진 구급차 뒷문을 잇는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열려라. 열려. 당장 열리란 말이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뒷문이 열리자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칠흑 같은 산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절벽 같은 산비탈 아래로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앞좌석의 사내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끙끙대며 깨어났습니다. 조수석의 사내가 텅 빈 뒷좌석에 끊어진 밧줄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 소리쳤죠. 야, 늙은이 도망갔어. 밧줄을 끊고 튀었다고. 당장 안 일어나. 운전하는 사내가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뱉고 허리춤에서 밝은 손전등과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미친. 무전기 빨리 켜. 요양원에 대기하던 애들 다 산으로 올려보내. 사냥개도 당장 풀라고 해. 사내가 무전기에 대고 악을 쓰자 산속 곳곳에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고 사나운 개들의 짖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메아리 쳤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긴 몽둥이와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며 거친 숲을 마구 헤집고 다녔죠. 확실히 찾아. 늙은 여자가 다리를 다쳤으니 절대 멀리 못 갔을 거다. 그 늙은이 놓치면 부사장님한테 우리 다 죽어. 강명숙은 빗물에 젖은 진흙탕을 네 발로 기며 짐승처럼 헐떡이며 산속 깊은 곳으로 쉼없이 도망쳤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이 날카로운 돌에 찢어지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강명숙이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거친 숨을 내쉬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최태호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최태호. 내 놈이 나를 시궁창에 버려. 내가 지옥 구덩이에서라도 살아서 널 파멸시킬 거다. 경호원들의 랜턴 불빛이
강명숙이 웅크려 숨어있는 빽빽한 숲을 바로 옆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사냥개가 코를 킁킁거리며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사내가 숲을 쪽으로 밝은 손전등을 휙 비추며 몽둥이로 바닥을 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쪽 비탈길로 발자국이 이어졌어. 나뭇잎에 핏자국도 있다. 빨리 따라와. 강명숙은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숨을 참으며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낙엽과 함께 몸을 굴려 간신히 놈들의 시선을 따돌렸습니다. 추격자들의 불빛이 산봉우리 너머로 완전히 멀어지고 비가 잦아들 무렵 푸른 동이 터올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강명숙은 커다란 비가림 바위 밑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강명숙이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진흙 묻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평생을 바쳐 태상그룹을 최고로 키웠는데 내 핏줄에게 버림받고 산속에서 짐승처럼 죽다니. 강명숙은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피를 지혈할 아주 작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이 천천히 두 눈을 감고 차가운 바위 바닥에 기대어 모든 삶의 의지를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응애, 응애, 으앙. 거센 비바람 소리를 뚫고 어디선가 갓난아기의 날카롭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강명숙의 고막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명숙이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드디어 미친 환청까지 듣는 건가? 이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나?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메아리치자 강명숙은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바닥을 박박 기어갔습니다. 바위 틈바구니 깊숙한 구석에 물에 푹 젖어 낡고 찢어진 등산 배낭 하나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죠. 강명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낭의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자 눈을 의심할 만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낭 안에는 얇은 속삭이 하나에 의지한 채 지독한 추위에 새파랗게 질려 울고 있는 핏덩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강명숙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아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떤 모진 인간이 이 춥고 깊은 산속에 이런 핏덩이를 버리고 간단 말이냐. 아기는 강명숙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필사적으로 강명숙의 젖은 옷깃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파고들었습니다. 강명숙은 아기의 아주 작은 온기를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평생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강명숙이 아기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비며 가슴을 치고 오열했습니다. 배신당해 버려진 내가 산속에서 똑같이 버려진 너를 만났구나. 불쌍하고 가여운 것. 너도 나처럼 가족한테 모질게 버림을 받았어. 자신을 원망하며 죽음만 기다리던 강명숙의 눈빛이 아기를 아는 순간 순식간에 매섭고 강인하게 변했습니다. 강명숙이 아기를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젖은 바위를 짚고 비틀거리며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강명숙이 산꼭대기를 향해 거침없는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외쳤죠. 아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혼자 죽지 않는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만큼은 강하게 키워서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강명숙은 젖은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입고 있던 속옷의 화려한 비단 천을 미련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거칠게 찢어낸 두꺼운 비단으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꽁꽁 단단히 감싸 안았죠.
강명숙이 피가 흐르는 맨발로 험한 산지리를 더듬으며 주변 지형을 날카롭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다 버리고 떠난 낡은 폐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당장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해. 강명숙은 아기를 품에 안고 험한 산비탈을 쉴 새 없이 헤맨 끝에 인적이 완전히 끊긴 낡은 화전민터를 기적처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문짝은 썩어 떨어져 나간 아주 허름한 진흙 폐가였죠. 강명숙이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여기라면 비바람과 산짐승은 피할 수 있겠어. 강명숙은 상처난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바깥으로 다시 나가 마른 나뭇가지와 젖지 않은 지푸라기를 한아름 주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명숙이 흙이 무너진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잔뜩 넣고 구석에서 부싯돌을 찾아 필사적으로 돌을 부딪혔습니다. 강명숙이 이를 꽉 악물고 손이 찢어지도록 부싯돌을 매섭게 치며 소리쳤습니다. 불이 붙어야 해. 제발 불꽃아 튀어라. 우리 아기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탁탁 불꽃이 튀며 마른 지푸라기에 작은 불길이 피어오르자 강명숙은 찌그러진 냄비에 맑은 빗물을 받아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강명숙이 따뜻하게 끓는 물을 호호 불어 식혀 자신의 깨끗한 옷자락을 적신 뒤 아기의 온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착하지. 이제 춥지 않을 거야. 이 할미가 끝까지 널 지켜줄게.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새근새근 맑은 숨소리를 내며 깊게 잠들자 강명숙은 그제야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명숙이 아기의 아주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굵은 손으로 꽉 쥐며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바다다. 넓고 거친 바다처럼 세상을 다 품고 이겨내며 살아라. 이 할미가 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한 사람으로 키워줄 거야. 수만 명을 호령하던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상그룹의 강명숙 회장은 그 순간 완벽하게 과거를 지우고 죽었습니다. 대신 핏덩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향해 다시 매서운 이빨을 드러낸 억척스러운 산골 할머니 강명숙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산속 깊은 낡은 폐가에서 피보다 더 진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진짜 가족의 삶이 굳세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찾아들었던 허름한 화전민터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너져가던 폐가는 강명숙의 억척스러운 손길을 거쳐 제법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아늑한 산장으로 변해 있었죠. 마당 한가운데에는 강명숙이 산 아래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커다란 낡은 칠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명숙이 하얀 분필을 꽉 쥐고 칠판 위에 복잡한 경제 지표와 주식 차트의 선들을 거침없이 그려나갔습니다. 8살이 된 바다가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진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강명숙이 칠판을 막대기로 탁탁 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다야. 세상의 돈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리더는 그 물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줄 알아야 해. 바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고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물길을 바꾸려면 튼튼한 댐을 지어서 물을 가둬야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딱 열어주는 거잖아요. 강명숙이 분필을 내려놓고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새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그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대장인 거다. 강명숙은 바다가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세상의 이치와 제왕학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모습에 매번 감탄했습니다. 바다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명숙의 젊은 시절 예리한 통찰력을 그대로 빼닮아 가고 있었죠. 하지만 깊은 산속에만 갇혀 지내기에는 바다의 그릇이 너무 크고 아까웠습니다. 강명숙이 바다의 두 손을 꼭 잡고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바다야, 방 안에서 혼자 똑똑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 세상을 이끌려면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부대끼며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내일부터 당장 산아래 학교에 가거라. 강명숙이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온 투박하고 낡은 가방을 바다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강명숙이 험한 산비탈을 구르며 캔 귀한 약초를 장에 내다 팔아 마련한 돈으로 산 중고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읍내 전파상에서 가장 싸게 고쳐온 낡은 기계였지만 강명숙의 피땀이 서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죠. 바다가 가방을 품에 꽉 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시려고 매일 밤 다리가 아파서 끙끙 앓으셨잖아요. 저 정말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낼게요. 강명숙이 바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기는 왜 울어? 사내 자식은 함부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넌 큰일을 할 놈이니까 항상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다음 날부터 왕복 2시간이 넘는 험난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바다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습니다. 체육 시간이면 운동장에서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친구들과 공을 차며 뛰노는 평범하고 순박한 시골 꼬마 그 자체였죠. 특유의 넉살과 뛰어난 신체 능력 덕분에 바다는 금세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반장으로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알리는 경쾌한 종소리가 울리면 바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다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식판을 비우고는 낡은 복도를 지나 아무도 오지 않는 학교 건물 구석의 컴퓨터실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구석진 책상에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할머니가 사준 낡은 중고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학교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바다의 손놀림은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바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할머니의 슬픈 얼굴과 산장 깊은 곳에서 몰래 발견했던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맴돌고 있었죠. 예전에 바다는 장롱 밑을 청소하다가 태상그룹이라는 커다란 로고가 금실로 수놓아진 빛바랜 손수건을 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최태호가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 강명숙에게 선물했던 유일하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강명숙은 자신을 끔찍하게 배신한 친아들에 대한 복수심과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 화려한 과거를 모두 버리면서도 그 손수건만은 태우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그 손수건의 로고와 산골 촌부라고는 믿기지 않는 할머니의 압도적인 경제 지식을 단서로 인터넷 과거 기사들을 샅샅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중증 치매에 걸려 요양원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다는 태상그룹의 강명숙 회장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전부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아들 최태호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산속에 내다버렸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모두 확인하고 분노의 치를 떨었죠. 하지만 바다는 이 모든 사실을 할머니 앞에서는 철저하게 모른 척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할머니가 10년 만에 간신히 되찾은 평화로운 일상과 따뜻한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모니터에 떠오른 복잡한 검은 화면에 거침없이 명령어를 두드리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태호, 우리 할머니를 버리고 그룹을 차지하니까 행복해? 내가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부숴버릴 거야. 바다는 외국의 복잡한 유령 회사의 서버를 여러 번 거쳐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비밀 IP를 생성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태상그룹 전산망 깊숙한 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백도어를 심어두었죠. 바다가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하며 모니터 화면에 뜬 태상그룹의 내부 기밀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여기 다 숨겨두었네. 뒤로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랑 협력 업체들을 협박한 이면 계약서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주마. 바다는 최태호가 숨겨둔 치명적인 비리 증거들을 수년에 걸쳐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다는 화면 한쪽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숫자판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세상의 돈이 흐르는 이치와 천재적인 분석력을 결합하여 가장 많이 오를 종목에 투자했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분야가 여기니까 단기적으로 이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 바다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처음에 아주 적었던 시드머니는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쉴 새 없이 불어났습니다. 학교 수업을 모두 마친 바다가 마을 읍내에 있는 작은 은행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창구 직원에게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저 왔어요. 오늘도 제 통장에서 현금으로 조금만 찾아주세요. 창구 직원이 바다의 통장에 찍힌 엄청난 숫자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귀여운 꼬마를 보며 활짝 웃어주었죠. 우리 똘똘한 반장 또 심부름 왔구나. 꼬박꼬박 저금도 하고 할머니가 참 든든하시겠다. 두둑한 현금 다발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은 바다는 곧장 읍내에서 가장 큰 약국으로 기분 좋게 달려갔습니다. 바다가 진열대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파스 여러 통과 무릎 관절에 좋다는 고급 영양제를 한가득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약사가 놀란 눈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거 엄청나게 비싼 약들인데 돈은 다 챙겨서 온 거 맞니? 바다가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다리 아프신 거 이 약 먹고 싹 다 낫게 해드릴 거예요. 양손 무겁게 약봉투를 든 바다가 콧노래를 부르며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화전민터의 낡은 지붕 위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매콤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사람 사는 온기를 뿜어냈죠. 바다가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서며 방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찌개 냄새 엄청 좋아요. 부엌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강명숙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환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오늘 하루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씻어라. 바다가 잽싸게 가방에서 파스와 영양제를 꺼내 강명숙의 품에 덥석 안겨주었습니다. 이거 읍내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할머니 무릎 아프신데 붙이면 금방 나을 거예요. 강명숙이 약봉투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라며 바다의 등을 가볍게 찰싹 때렸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비싼 걸 한가득 사와. 할미는 뼈가 튼튼해서 이런 거 안 발라도 산도 거뜬하게 탄다. 바다가 강명숙의 얇은 허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동네 할아버지들 농사일도 돕고 산에서 약초도 많이 캐서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 안 아프신 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강명숙이 바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감동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녀석아, 넌 정말 하늘이 나한테 내려주신 귀한 보물이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강명숙이 저녁상을 마저 차리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바다는 재빨리 방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바다가 방문을 굳게 닫고 방바닥 모서리의 낡은 장판을 조심스럽게 위로 들추어냈습니다. 그 밑에는 바다가 그동안 주식으로 벌어 은행에서 찾아온 5만 원짜리 지폐 다발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숨겨져 있었죠. 바다가 오늘 찾아온 지폐 다발을 그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도마에 칼질을 하는 강명숙의 굽은 등그림자가 따뜻하게 어른거렸습니다. 바다가 그 그림자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연하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저 나쁜 놈들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할머니가 억울하게 잃어버린 그 자리 완벽하게 되찾아 드릴게요. 바다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닌 거대한 태산그룹을 뿌리째 뒤흔들 거친 폭풍이 매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속 화전민터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생활이 이어지던 10년째 봄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태산그룹의 3대 회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최태호의 상황은 지옥과도 같았죠.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 안 최태호가 붉은색으로 곤두박질 친 주식 차트가 띄워진 모니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따위로 일 처리를 할 거야. 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사업이 줄줄이 망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잖아. 김 비서실장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검찰에서 10년 전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내사를 시작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주주들의 불만도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극에 달했습니다. 최태호가 답답한 듯 고급 실크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풀어 해치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기사를 도배해서 사람들의 눈을 딴 데로 돌려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쓸만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김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게 숙이며 급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그래서 언론팀에서 대규모 농어촌 학교 발전 기금 전달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산골의 가난한 시골 학교에 방문하셔서 자애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부 금액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태호가 서류를 훑어보며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깟 이미지 세탁하려고 강원도 시골 구석탱이까지 내가 직접 가야 해? 알았어. 당장 언론사 기자들 수십 명 풀어서 내 사진 아주 감동적으로 찍어내라고 해. 행사 당일 아침 강원도 시골 마을에는 하늘이 구멍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전민터 산장 마루에 앉아 거칠게 쏟아지는 비를 지켜보던 강명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바닥을 서성거렸습니다. 우리 바다가 아침에 우산도 없이 학교에 갔는데 이를 어째. 비를 쫄딱 맞고 뼈마디에 바람이라도 들면 큰일이지.
강명숙은 10년 전에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람 많은 곳을 철저히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가 걱정되어 커다란 비닐우산을 챙겨 들고 쟁걸음으로 험한 산을 내려왔죠. 강명숙은 시끌벅적한 행사장 인파와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학교 후문 쪽 낡은 담벼락 구석에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화려하게 꾸며진 특설 무대 위에서는 최태호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최태호가 사람 좋은 가식적인 미소를 활짝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죠. 우리 태상그룹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인 시골의 어린 새싹들을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학부모들과 취재진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최태호가 여유롭게 행사장을 둘러보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후문 밖 구석에서 비닐우산을 고쳐 쓰기 위해 우산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린 강명숙의 얼굴이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태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고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10년 전 자신이 직접 불법 요양원에 내다버리고 뼈가루조차 남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던 어머니 강명숙과 눈이 정확히 마주친 것입니다. 최태호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내며 덜덜 떨리는 손에서 마이크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삐익하는 날카롭고 기분 나쁜 마이크 파열음이 운동장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교사 건물 1층 복도 창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재소년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하얗게 사색이 되어 연설 단상을 뛰쳐내려와 교문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최태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다가 창틀을 꽉 쥐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최태호, 드디어 우리 할머니를 알아보고 말았구나. 내 놈이 살기 위해서 오늘 밤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러 사람들을 보내겠지. 한편 행사장의 빽빽한 인파를 무식하게 어깨로 밀치고 후문 밖으로 뛰쳐나간 최태호는 사방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강명숙은 행사장의 갑작스러운 소란스러움과 직감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이미 골목길 너머로 자리를 완전히 피한 뒤였죠. 최태호가 빗속에서 자신의 젖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수행원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방금 저기 후문 구석에 서 있던 비닐우산 쓴 노파 어디 갔어? 당장 마을 이장이랑 동네 사람들 닥치는 대로 다 잡아와. 무조건 찾아내. 수행원들이 영문도 모르는 마을 이장을 학교 뒷산에 어둡고 습한 농기구 창고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최태호의 수하들이 이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인 뒤 5만 원짜리 돈다발 뭉치를 이장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수아가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주머니 칼을 꺼내 이장의 목에 들이밀며 살벌하게 협박했습니다.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입 똑바로 놀려. 방금 학교 후문에 비닐우산 쓰고 있던 구분 등 늙은 여자 어디 살아? 이장이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애원했죠. 저기 제발 살려주세요. 산꼭대기 버려진 화전민터에 늙은 할망구가 하나 살긴 삽니다. 맨날 낡은 중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똘똘한 초등학생 꼬마랑 단둘이 살아요. 정확한 거주지 보고를 전해 들은 최태호는 서울로 돌아가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최태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뱀처럼 쉬쉬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어. 내 비리를 다 알고 내 목을 조르려고 10년 동안 쥐새끼처럼 숨어 있던 거야. 오늘 밤 무조건 쳐 죽여야 해.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전민터로 쏜살같이 달려온 바다는 강명숙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밝고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강명숙이 부엌에서 구수한 저녁찌개를 끓이는 사이 바다는 조용히 방에서 낙과 도끼를 챙겨들고 비 내리는 산장 밖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바다는 과거 멧돼지 사냥을 위해 산 주변에 듬성듬성 만들어 두었던 깊은 구덩이와 허술한 덫들을 치명적인 살상용으로 날카롭게 깎아 재정비하기 시작했죠. 바다가 굵은 칡넝쿨을 끊어지지 않게 두 겹으로 꼬아 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우리 할머니를 10년 만에 또 괴롭히러 와? 한 놈도 두 발로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바다의 작은 손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고 무섭게 함정들을 세팅해 나갔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으슥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비밀한가. 최태호가 과거 철거 현장에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기로 악명 높았던 불법 용역 업체 보스 독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최태호가 수억 원이 든 엄청난 두께의 현금 가방을 탁자 위로 거칠게 던지며 핏발선 눈으로 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강원도 산속 화전민터로 내 놈들 밑에 있는 쓸만한 애들 수십 명 다 끌고 내려가. 거기 숨어 있는 늙은 노파랑 꼬마 놈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 뼈가루조차 남기면 안 돼. 얼굴 한가운데 칼자국 흉터가 끔찍하게 난 독사가 돈가방을 열어보고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을 통째로 구워버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서 도망치지 못하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강원도 산속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거세고 불길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쇠파이프와 낫 그리고 거대한 횃불을 든 독사와 수십 명의 용역 무리가 검은 비옷을 뒤집어 쓰고 은밀하게 산을 타고 올랐습니다. 독사가 무전기에 대고 낮고 살벌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소리 죽여라. 쥐도 새도 모르게 산장 앞까지 가서 불을 지르고 튀어나오는 것들은 모조리 때려잡아라. 산장 안에서 자는 척 이불을 덮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바다는 거센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수많은 군화 발자국 소리와 낯선 쇳소리를 기민하게 감지했습니다. 바다가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맹수의 눈빛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다는 평소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던 생존 배낭을 둘러매고 자신의 모든 복수 자료가 담긴 낡은 중고 노트북을 가슴에 소중히 품었죠. 바다가 곤히 잠든 강명숙의 곁으로 다가가 입을 아주 작게 틀어막으며 다급하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머니, 쉿! 아무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려는 악당들이 산장 앞까지 새카맣게 몰려왔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강명숙이 깜짝 놀라 번쩍 눈을 뜨고 바다의 결연하고 진지한 표정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강명숙이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겉옷만 간신히 걸쳐 입고 날렵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바다가 강명숙의 거칠고 굳은 손을 꽉 잡고 산장 뒷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바다와 강명숙은 칠흑 같은 어둠과 매섭게 쏟아지는 폭우를 든든한 방패 삼아 숲속 깊숙이 미리 마련해 둔 안전한 비밀 동굴을 향해 발소리를 완전히 죽인 채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강명숙이 험한 산길을 뚫고 칠흑 같은 비밀 동굴로 간신히 몸을 숨긴 바로 직후였습니다. 산장 쪽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이 부서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텅 빈 산장문을 커다란 도끼로 무참히 부수고 들이닥친 독사일당은 노파와 꼬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길길이 날뛰었죠. 독사가 횃불을 허공에 거칠게 휘두르며 부하들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방금까지 저녁찌개를 끓인 흔적이 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 근처로 도망친 게 확실하다. 일단 이 더러운 집구석부터 모조리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라. 검은 우비를 입은 용역 깡패들이 거대한 휘발유통 여러 개를 들고 와 산장 안팎과 마당에 아낌없이 들이붓고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휘발유를 머금은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10년간 두 사람의 유일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화전민터는 단 몇 분 만에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말없이 지켜보던 강명숙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바다가 강명숙의 어깨를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은 다 타버렸지만 제가 저 나쁜 놈들 다 혼내주고 더 좋은 집 지어드릴 테니까요. 강명숙이 바다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늙고 힘없는 산골 촌부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한데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임원들을 호령하며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들던 전직 재벌 회장의 매서운 눈빛만이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죠. 강명숙이 바다의 손을 꽉 맞잡으며 낮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바다야, 걱정하지 마라. 10년 전에는 내가 약물에 취해 힘이 없어서 저놈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쫓겨났지만 오늘은 다르다. 다시는 내 가족의 목숨과 보금자리를 저 더러운 놈들에게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강명숙은 곧바로 동굴 구석 깊은 곳에 몰래 모아두었던 말린 독초 무더기와 멧돼지 퇴치용 화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명숙은 10년간 험한 산속에서 생존하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 익힌 지식을 총동원하여 독초를 돌로 지지기고 화약과 치밀하게 배합하기 시작했죠. 이 독초가루가 화약과 만나 불에 타면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지독하고 매운 연기를 뿜어내지. 입구에 저놈들이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이 화학 방어선으로 눈을 영원히 멀게 만들어주마. 한편 바다는 무거운 생존 배낭에서 위성통신용 휴대용 라우터를 꺼내 안테나 선을 길게 풀어냈습니다. 바다가 동굴 입구 바깥쪽으로 몸을 한껏 낮추고 기어나가 비가 전혀 들이치지 않는 교묘한 바위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바다가 그 틈새에 라우터 안테나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하여 위성 신호를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좋아. 빗속이라 신호가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 정도 색이면 충분히 외부 위성 인터넷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 바다는 축축한 랜선을 동굴 안쪽으로 길게 끌어와 자신의 낡은 중고 노트북에 재빠르게 연결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바다는 돌덩이처럼 굳은 표정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수년간 태상그룹 서버에서 훔쳐내 자신의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수집해 두었던 치명적인 비리 장거 파일들을 불러왔습니다. 바다가 최태호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승계이면 계약서들을 전부 하나의 거대한 폴더로 압축했죠. 이윽고 바다는 국내 주요 100여 개 언론사의 제보 게시판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투고란에 이 파일들을
동시 전송하기 위한 해킹 자동화 스크립트 명령어를 거침없이 실행시켰습니다. 노트북 화면 중앙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복잡하게 암호화하고 태산그룹의 마지막 감시망을 뚫어내기까지 약 1시간의 로딩바가 서서히 붉은색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며 무기 하나 없는 가벼운 차림으로 몸을 풀며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이 세상에 전부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저 쥐새끼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오겠습니다. 강명숙이 동굴 입구 바닥에 독초 화약을 정교하게 흩뿌려 덫을 설치하다 말고 바다를 향해 든든하고 미더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넌 네가 계획한 일을 하거라. 이 동굴의 완벽한 수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뒤는 걱정 말고 나가서 놈들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려라. 강명숙의 결연한 얼굴을 확인하고 안심한 바다는 빗물에 젖은 미끄러운 흙바닥과 험난한 지형 속으로 한 마리 날랜 짐승처럼 민첩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산장을 완전히 불태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 독사는 빗물을 탁 뱉어내며 부하들을 거칠게 닥달했습니다. 그 굽은 늙은 다리로 이 거센 비를 뚫고 절대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당장 3명씩 조를 짜서 사방으로 흩어져라. 계곡과 산길목마다 빈틈없이 그물망을 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수십 명의 용역들이 밝은 손전등을 켜고 사방으로 흩어지며 고요했던 산속은 순식간에 거칠고 공포스러운 사냥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중 낙과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인상의 수색조 3명이 강명숙이 숨어있는 동굴 근처 반경 100m 이내 숲까지 좁혀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덩치 큰 깡패가 낫으로 거친 수풀을 마구 베어내며 침을 뱉고 짜증을 냈죠. 아우 씨발. 비는 억수로 오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치겠네. 그 늙은이는 대체 어디로 기어들어가 숨은 거야. 이때 바다는 그들보다 30m 앞선 높은 비탈길에서 낮에 미리 날카롭게 깎아둔 돌멩이와 칡넝쿨 덫 주변으로 은밀하게 기어 이동했습니다. 바다는 빽빽한 덤불 속에 몸을 완전히 낮추고 숨죽인 채 깡패들이 자신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깡패들이 투덜거리며 바다가 의도적으로 꺾어둔 부러진 나뭇가지 위작물 쪽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옮겼습니다. 선두에 선 깡패의 두꺼운 군화가 나뭇가지를 밟는 그 찰나의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굵은 칡넝쿨이 엄청난 탄력으로 허공을 향해 튕겨 올랐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사람 살려! 순식간에 칡넝쿨 올가미가 깡패 2명의 발목을 동시에 낚아채더니 거꾸로 허공에 3m나 붕 매달아 버렸습니다. 허공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깡패들이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죠. 밑에 남은 한 명의 깡패가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함정이야? 칼, 주머니에서 칼 꺼내서 빨리 이 빌어먹을 넝쿨 끊어. 깡패들이 정신없이 허둥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다가 덤불 속에서 불쑥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두 손에는 미리 질긴 그물망에 겹겹이 싸서 조심스럽게 모아둔 집채만 한 거대한 말벌집이 들려 있었죠. 바다가 정확하고 완벽한 투척 폼으로 그 말벌집을 깡패들이 허둥거리는 발밑 커다란 바위를 향해 있는 힘껏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말벌집이 산산조각나며 수천 마리의 맹렬하고 도끼 품은 말벌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벌이야. 산벌이다. 사람 살려. 거꾸로 매달린 놈들과 바닥에 주저앉은 놈 가릴 것 없이 깡패들은 벌떼에 무자비하고 잔인한 공격에 얼굴과 온몸이 퉁퉁 붓고 짐승처럼 고통에 찬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독극물과도 같은 말벌의 쏘임에 첫 번째 수색조는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완벽하게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죠. 바다가 재빠르게 쓰러진 조폭의 곁으로 다가가 허리춤에 단단히 차고 있던 고성능 무전기 2대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바다는 곧바로 동굴 입구로 다시 은밀하게 돌아가 강명숙을 향해 무전기 1대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 나쁜 놈들이 쓰는 무전기예요. 이걸 틀어놓으면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강명숙이 날아오는 무전기를 한 손으로 탁 잡아채며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이 무전기는 이 할미가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주마. 바다가 입가에 씩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다음 치명적인 거대 함정이 설치되어 있는 깊은 계곡 쪽을 향해 빗속을 뚫고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 남은 강명숙은 무전기의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며 독사의 본대가 쉴 새 없이 교신하는 공용 주파수를 찾아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거친 잡음 사이로 독사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수색 1조, 왜 무전이 안 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당장 대답해. 어디로 간 거야? 강명숙이 무전기를 꽉 쥐고 서늘하고 무서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그룹의 흥망성쇠를 쥐고 흔들던 철의 여인으로서의 통제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완전히 되찾은 듯한 강인한 얼굴이었죠. 강명숙이 동굴 밖에 아직도 타오르는 불길을 노려보며 낮고 단호하게 의조렸습니다. 최태호, 감히 내 새끼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부터 늙은 호랑이가 제대로 보여주마. 첫 번째 수색조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무전이 완전히 끊기자 산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독사는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독사가 손에 든 무전기를 진흙바닥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 쓸모없는 등신 같은 새끼들, 고작 늙은 여자랑 조그만 꼬마놈 하나 못 잡아서 당하고 자빠졌어. 독사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고 남은 부하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전원 당장 저 위쪽 계곡 비탈길 쪽으로 모여라. 그 꼬마 놈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아주 껍질을 벗겨버릴 테다. 수십 명의 깡패 무리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바다가 도망친 가파른 계곡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수많은 랜턴 불빛이 어두운 산속을 어지럽게 비추며 바다의 작은 등 뒤로 무섭게 좁혀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던 깡패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꼬마 새끼야. 거기 딱 안 서. 잡히면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하지만 10년 동안 험한 산을 다람쥐처럼 타고 놀며 자란 바다의 걸음을 덩치 큰 성인 조폭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다는 굵은 덩굴줄기를 꽉 붙잡고 절벽과 비탈길 사이를 타잔처럼 가볍게 넘나들며 깡패들을 산등성이 가장 좁고 가파른 길목으로 유인했습니다. 용역들이 진흙탕에 미끄러져 엎어지며 일렬로 길게 늘어서서 숨을 헐떡일 때 바다는 산등성이 최상단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바다의 앞에는 낮에 미리 굵은 칡넝쿨로 단단히 묶어 지렛대로 받쳐두었던
거대한 통나무 무더기가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바다가 손에 쥔 날카로운 도끼를 번쩍 들어 올리며 통나무 무더기의 고정줄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 완벽한 순간 비밀 동굴 안에서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강명숙이 빼앗은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용역 깡패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모든 무전기에서 강명숙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압도적인 목소리가 산속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나는 10년 전 너희들이 산속 요양원에 버려져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태상그룹 전 회장 강명숙이다. 그 한마디에 산을 오르던 수십 명의 깡패들이 일순간 걸음을 멈추고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깡패들이 웅성거리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쳤습니다. 뭐야? 방금 무전기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야? 태상그룹 회장이면 10년 전에 죽은 늙은이 아니야. 강명숙이 멈추지 않고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살벌한 경고 방송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험한 산속까지 쳐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르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최태호가 너희들에게 얼마의 더러운 돈을 쥐어주었든 너희는 결국 그놈에게 처참하게 꼬리 자르기를 당해 평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게 될 것이다. 강명숙의 매서운 이간질과 팩트 폭력에 조폭들의 지휘 체계가 하얗게 마비되기 시작했죠. 그놈은 자기 핏줄인 친어미까지 권력을 위해 내다버린 악마만도 못한 놈이다. 하물며 돈 받고 일하는 너희 같은 밑바닥 용역들을 퍽이나 끝까지 책임져 주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강명숙이 동굴 밖을 노려보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내 제안은 다르다. 지금 당장 손에 든 흉기를 바닥에 버리고 조용히 산을 내려가는 자에게는 내가 그룹을 되찾는 즉시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살 엄청난 거액을 보상으로 주겠다. 반대로 내 경고를 무시하고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더 위로 올라오는 자는 내 남은 권력과 재산을 전부 쏟아부어서라도 너희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파멸시켜 주마. 죽은 줄 알았던 거물급 회장의 생생한 호통에 조폭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깡패들이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툭툭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강명숙 회장이면 어떡해. 우리 이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독박 쓰고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독사가 얼굴에 칼자국을 실룩거리며 부하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다들 미쳤어.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헛소리하는 거야. 당장 안 올라가. 용역들이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제안에 흔들리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일렬로 서 있던 대열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엉켜버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바다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죠. 바다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있는 힘껏 도끼를 내리쳐 팽팽한 칡넝쿨 고정줄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 안 듣는 나쁜 놈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고정줄이 끊어짐과 동시에 수십 개의 육중한 거대 통나무떼가 진흙탕 비탈길을 타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통나무다. 굴러온다. 당장 피해. 심리전에 완벽하게 말려 방어할 타이밍조차 놓친 선두그룹의 깡패들은 피할 새도 없이 통나무떼에 무기력하게 휩쓸려 버렸습니다. 거구의 깡패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산비탈 아래 낭떠러지로 처참하게 추락하며 끔찍한 비명을 질렀죠.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독사가 품에서 검은 권총을 꺼내들고 허공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탕하는 무서운 총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가 총구를 부하들의 등 뒤로 겨누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지금 뒤로 도망치는 새끼는 내가 다 쏴 죽인다. 똑바로 앞만 보고 위로 뛰어 올라가서 저 꼬마 새끼 목을 꺾어와. 남은 인원들이 독사의 총구에 겁을 먹고 앞을 다투어 지늘길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몸을 휙 돌려 과거 멧돼지를 잡기 위해 명숙과 함께 파놓았던 깊이 3미터짜리 거대한 위장 구덩이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죠. 바다는 구덩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덩이 가장자리를 날렵하게 건너뛰어 안전한 곳에 착지했습니다. 독사와 무리들은 바다의 앳된 뒷모습만 보고 눈이 뒤집혀 맹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잡아라. 저기 꼬마 새끼 있다. 쏴 죽여. 독사의 군화가 폭우에 흠뻑 젖은 낙엽과 얇은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덮여있던 구덩이 위를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한 줄 알았던 땅이 푹 꺼지며 거대한 입을 벌리듯 밑으로 쑥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독사와 수십 명의 용역들은 손을 쓸 틈도 없이 일제히 3미터 아래 깊고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에서는 깡패들이 서로의 몸에 깔리고 짓눌려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죠. 독사가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부러진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 다리가 부러졌어. 사람 살려. 물리적인 위협을 혼자서 완벽하게 소탕한 바다는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툭툭 털며 여유롭게 숲속을 빠져나와 비밀 동굴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바다가 동굴 안으로 쏙 들어오며 젖은 머리를 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나도 안 다치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할머니 말씀에 나쁜 놈들이 다들 쫄아서 도망치다가 제가 파놓은 구덩이에 다 빠져서 엉엉 울고 있어요. 강명숙이 한달음에 달려와 바다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장하고 대단하다. 네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 강명숙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미리 지식여 놓은 매운 독초 가루를 동굴 입구 바닥에 길게 뿌렸습니다. 혹시라도 독종 같은 놈들이 끈질기게 이 동굴 입구까지 기어 올라오면 이 가루가 눈에 들어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휴대용 라우터에 연결된 낡은 중고 노트북 화면 앞을 지켰습니다. 해킹 진행률을 나타내는 붉은 막대가 어느새 99%를 가리키며 깜빡거리고 있었죠. 화면 중앙에 경고창이 수십 개씩 요란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재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태상그룹 사이버 보안팀 놈들이 이제야 제 해킹을 눈치채고 방어벽을 막 치고 있어요. 메인 서버 접속을 강제로 끊으려고 발악을 하네요. 강명숙이 바다의 등 뒤에 서서 모니터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바다야, 무사히 다 뚫어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막히면 그동안 네가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다. 바다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예전에 우리 시골 초등학교 컴퓨터실 서버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태상그룹 메인 컴퓨터 가장 깊은 곳에 무서운 악성 코드 폭탄을 몰래 숨겨두었거든요. 지금 당장 그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바다가 손가락을 높이 들었다가 키보드의 엔터키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괴롭힌 놈들 다 부서져라.
바다가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태산그룹이 자랑하던 철통 같은 중앙 보안 방화벽이 모래성처럼 일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해물이 모두 사라지자 진행률 로딩바가 마침내 100%에 도달하며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가운데에 전송 완료라는 큼지막한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바다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다 끝났어요. 최태호가 10년 동안 훔쳐둔 비자금 통장 내역이랑 옛날에 할머니 치매, 진단서, 거짓말로 조작한 그 나쁜 의사 녹취록까지 완벽하게 다 보냈어요. 바다가 흥분해서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강명숙을 꽉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00군데가 넘는 방송국이랑 신문사 그리고 경찰청 제일 높은 분들 컴퓨터로 전부 다 날아갔어요. 이 파일은 절대로 지울 수 없어요. 강명숙이 바다를 품에 꽉 껴안고 바다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묵은 한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고맙다 바다야. 정말 고맙다. 드디어 길고도 어두웠던 우리 가족의 억울한 10년 세월이 끝이 나는구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악마 같은 놈들의 진짜 끔찍한 얼굴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어두운 빗속 동굴 안에서 노트북에 환한 불빛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가족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낸 제보 파일이 전송된 직후 대한민국 언론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3시 꾸벅꾸벅 졸며 밤샘 근무를 하던 각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의 데스크톱 화면이 일제히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번쩍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졸린 눈을 비비며 메일함에 뜬 태산그룹 최태호 회장 비리 및 존속살해 교사 증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기자는 첨부된 주치의의 생생한 가짜 진단 녹취록과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힌 비자금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데스크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태산그룹에서 엄청난 게 터졌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강명숙 전 회장이 살아있고 지금 현직 최태호 회장이 강명숙 회장을 죽이려고 산속에 용역 깡패들을 보냈다는 끔찍한 제보입니다. 이거 완전 빼박 증거 파일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익명투고란 관리자 역시 바다가 보낸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태의 끔찍한 심각성을 파악한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를 빛의 속도로 마치고 즉각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TV 화면에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 자막이 커다랗게 깔리고 아나운서의 상기된 목소리가 전국으로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속보입니다. 현재 태산그룹을 이끄는 최태호 회장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강명숙 전 회장을 정신병자로 조작해 불법 요양원에 내다버리고 그룹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명숙 전 회장이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10년째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었으며 오늘 밤 이를 알아챈 최태호 회장이 용역 깡패 수십 명을 보내 어머니를 불태워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분노로 들끓어오르는 사이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법원으로부터 긴급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수사본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굳은 표정으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끔찍하다. 타겟은 서울 태산그룹 본사에 있는 최태호 회장 부부 그리고
강원도 산속에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용역 업체 독사 일당이다. 즉각 대규모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를 양쪽으로 동시에 급파해 전원 빠짐없이 체포해라. 밤새 무섭게 쏟아지던 굵은 폭우가 잦아들고 비가 완전히 갠 맑은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상공에 프로펠러 굉음을 내며 경찰 헬기 여러 대가 진입하여 강력한 하강 기류를 일으켰습니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서치라이트 불빛이 산속 곳곳을 거침없이 훑으며 어둠에 고립된 용역 일당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저기 산등성이 쪽 깊은 구덩이 안에 30여 명이 쓰러져 있다. 그리고 계곡 밑에도 잔당들이 널브러져 있다. 레펠 타고 강화해서 즉시 전원 체포해. 완전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굵은 밧줄을 타고 산속으로 쏜살같이 하강했습니다. 바다가 파놓은 깊은 위장 구덩이에 빠져 다리가 부러지고 밤새 진흙투성이가 되어 추위에 덜덜 떨던 독사와 깡패들은 반항은커녕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독사가 퉁퉁 부은 얼굴로 특공대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지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산속에 무서운 꼬마 괴물이랑 늙은 마녀가 살아요. 우리가 그 괴물들한테 죽을 뻔했다고요. 특공대원들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독사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전원 포승줄로 꽁꽁 묶어 산 아래로 질질 끌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으리으리한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태호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벽걸이 TV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끔찍한 살인 교사 뉴스 속보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최태호가 책상 위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다 쓸어버리며 금고 다이얼을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끝났어. 10년 동안 완벽하게 속였는데 그 늙은이가 기어코 살아서 내 발목을 잡아. 어떻게 내가 숨긴 비자금 장부까지 다 빼돌린 거야. 최태호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을 커다란 검은 가방에 정신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역시 명품백에 보석을 주워 담으며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징징거렸죠. 여보, 이러다 우리 정말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 아니에요? 빨리 공항으로 가요. 얼른 외국으로 도망치자고요. 최태호 부부는 비서진들도 모르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헐레벌떡 지하 주차장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머리는 분노한 공권력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죠. 최태호가 시동이 켜져 있는 고급 도주 차량의 문손잡이를 다급하게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다. 지하 주차장 어두운 기둥 뒤에 미리 숨죽여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와 차량을 겹겹이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태호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아스팔트 바닥에 인정사정 없이 짓눌렀습니다. 최태호가 바닥에 얼굴이 긁히며 발버둥 치면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민국 재계 1위 태산그룹 회장 최태호야.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줄 알아. 수사관이 차가운 수갑을 최태호의 두 손목에 채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 작작해. 넌 이제 회장이 아니라 존속살해 교사 혐의를 받는 살인마일 뿐이야. 옆에서 명품백을 안고 벌벌 떨던 며느리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 호송차 쪽으로 강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때마침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수갑을 찬 최태호 부부의 비참하고 더러운 몰락의 순간이 전국의 생중계로 고스란히 보도되었습니다. 다시 강원도 깊은 산속의 평화로운 아침. 경찰과 구급대원들의 산속 현장 감식과 깡패 소탕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무전을 들은 경찰 간부와 구급대원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산등성이 위 비밀 동굴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경찰 간부가 동굴 안쪽을 향해 깍듯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강명숙 회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흉기를 든 나쁜 놈들은 저희가 모두 체포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십시오. 잠시 후 어두운 동굴 안에서 강명숙이 10살 바다의 작은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명숙의 몸에는 비록 허름한 산골 촌부의 낡은 옷이 걸쳐져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기품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밤새도록 뉴스를 보고 헬기와 차를 타고 강원도 첩첩산중 산골 어귀까지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생활한 전직 재벌 회장의 모습을 렌즈에 담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강 회장님, 10년 동안 정말 이 깊은 산속에서 이 꼬마 아이와 단둘이 숨어 지내신 겁니까? 최태호 회장의 살인 교사 지시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태산그룹의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밀어지고 플래시가 터지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명숙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명숙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무리를 이끄는 군주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정면의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최고급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산골 입구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10년 전 강명숙의 곁을 지키던 충직한 최측근이었으나 최태호의 눈에 나 지방 한직으로 자천되었던 핵심 임원진들이 정장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백발의 임원진들이 헐떡이며 달려와 강명숙의 발밑에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여 도열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명숙이 자신을 향해 엎드린 임원진들을 내려다보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들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게 되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눈물은 거두어라. 강명숙이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바다의 등을 토닥여주며 도열한 임원진들을 향해 단호하고 거침없는 손짓으로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본사로 돌아가 내가 빼앗긴 경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긴급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문을 현장에서 즉시 발송해라. 10년 동안 어지럽혀진 태산그룹의 질서를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바로잡을 것이다. 거대한 사건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지 딱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강당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길을 터며 호위를 시작했죠. 최고급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명숙이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 카펫 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강명숙의 등장에 대강당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명숙이 단상 위 중앙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날카롭게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10년 만에 제가 다시 이 태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자 강명숙이 손을 들어 장례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저는 최태호와 결탁하여
태상그룹을 시궁창으로 몬 쓰레기 경영진 전원의 즉각적인 해임을 제안합니다. 썩은 뿌리는 단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버릴 것입니다. 강명숙의 서슬 퍼런 호령에 단상 아래 앉아있던 구시대 임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강명숙이 단상에 놓인 나무 의사봉을 거침없이 3번 내리치며 해임안을 완벽하게 가결시켰죠. 이제 태상그룹은 과거의 더러운 때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강명숙이 단상 중앙에 놓인 가장 크고 화려한 회장석에 위풍당당하게 다시 앉으며 잃어버렸던 완벽한 제국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차갑고 엄숙한 대형 재판장 안. 초록색 죄수복을 입은 최태호와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높은 단상에 앉은 나이 지긋한 판사가 판결문을 들고 단호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태호,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하고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훔쳐 쓴 죄가 매우 무겁고 끔찍하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며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태호가 피고인석 나무 난간을 두 손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태상그룹 회장인데 어떻게 나를 평생 감옥에 가둬.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최태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이 멍청한 인간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약을 탔다가 내 인생까지 다 망쳤잖아.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돌려내. 최태호 부부가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싸우자 건장한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재판장 복도 끝까지 구차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재판장 밖 주차장에서는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꾸몄던 대형 병원 밖 원장과 용역 깡패 두목 독사 역시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다의 함정에 빠져 부러진 다리를 절뚝거리며 얼굴을 찡그린 채 툴툴거렸습니다. 아우 씨발. 그깟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산속에서 꼬마 괴물한테 당하고 평생 콩밥이나 먹게 생겼네. 옆에 묶인 박 원장이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콧물을 흘렸죠. 내 병원, 내 의사면허, 내가 미쳤지. 왜 그런 끔찍한 짓에 가담해서 이 꼴이 된 거야. 교도관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두 사람의 등을 거칠게 떠밀어 차가운 호송버스 안으로 강제로 구겨 넣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강명숙은 곧바로 자신이 10년을 살았던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강명숙은 화전민터 주변의 드넓은 임야를 개인 돈으로 전부 사들인 뒤 헬멧을 쓰고 공사 현장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강명숙이 커다란 삽으로 첫 흙을 퍼올리며 현장 소장에게 밝은 얼굴로 지시했습니다. 이곳에 상처받은 자연을 되살리고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똑똑한 아이들을 위한 최고급 영재 교육센터를 지어주세요. 우리 바다처럼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도면을 펼치며 허리를 깊게 숙이고 활기차게 대답했죠.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시설로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며칠 뒤 바다가 다니던 산 아래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커다란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학교 건물 옆에
수백 대의 최신형 컴퓨터와 어마어마한 서버실이 갖춰진 거대한 정보통신관이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강명숙 기증이라는 번쩍이는 황금빛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렸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새로 생긴 컴퓨터실에 모여 앉아 신기한 눈으로 모니터를 만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바다야. 내 할머니 진짜 엄청난 부자였구나. 이 컴퓨터 짱 빠르고 게임도 다 잘 돌아가. 바다가 친구들의 어깨를 동무하며 코를 쓱 닫고는 활짝 웃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다들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공부해. 내가 인터넷으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지는 방법 다 알려줄게.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태산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강명숙이 맑고 투명한 통유리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도심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명숙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1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산속에서 핏덩이 바다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운명적인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명숙이 하늘을 향해 아주 작고 평온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그날, 하늘이 내게 바다라는 가장 큰 기적을 선물로 주었구나. 그 아이를 줍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육중한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쾌하고 당당한 구두 발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강명숙과 똑같은 짙은 남색의 고급 맞춤 소년용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10살 바다가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다의 품에는 그동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주무르고 태산그룹의 비리를 모두 캐냈던 그 낡은 중고 노트북이 소중하게 안겨 있었죠. 바다가 강명숙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임원 아저씨들이 회의실에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출발하실까요? 강명숙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다의 작은 어깨를 든든하게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멋진 손자가 앞장서거라. 이 할미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마. 대형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명숙과 바다가 함께 들어서자 수십 명의 성인 최고위급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공식적인 임원 직함을 달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그 누구도 바다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강명숙이 앉는 가장 상석인 회장석 바로 우측에 특별히 마련된 고급 의자에 아주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착석했습니다. 강명숙이 임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죠.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태산그룹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아가야 할 차세대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바다가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키는 사이 바다가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회의실 빔 프로젝터에 빠르게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들을 띄웠습니다. 바다가 작은 손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쥐고 화면을 가리키며 어른들을 압도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주도했습니다. 임원 아저씨들, 제 화면 잘 보세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계랑 대화하고 노는데 돈을 다 쓸 겁니다. 쓸데없이 땅 사고 공장 짓는데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인공지능 분야에 그룹의 모든 자금을 당장 투자하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임원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바다군. 아니 바다님. 그 분야는 아직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확실한 보장이. 바다가 임원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아주 매섭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하지만 제 계산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명백한 흐름을 읽지 못하신다면 당장 이 회의실에서 짐 싸서 나가셔야 할 겁니다. 어린 소년의 찌를 듯한 기백과 완벽한 논리에 임원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수첩에 메모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며 압도하는 바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명숙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작은 소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물려받을 유일한 진짜 가족이자 완벽한 후계자임을 다시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브리핑을 훌륭하게 마친 바다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노트북 화면을 덮기 위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 대신 강원도 산골 초등학교 친구들과 운동장 흙바닥을 뒹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바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 사진을 보며 코끝을 찡긋하고는 예의 그 순박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바다가 강명숙을 올려다보며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통쾌하게 다 이겼어요. 강명숙도 바다를 향해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일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새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찬란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는 할머니와 손자의 어깨 위로 따스하고 찬란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핏줄로 이어졌음에도 남보다 못한 천륜의 배신이 있는가 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친 그룹과 하나뿐인 친아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강명숙 회장.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만난 버려진 핏덩이 바다는 그녀를 다시 살린 구원자이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통쾌하게 되찾아준 가장 완벽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버린 최태호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악행의 늪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참으로 가슴 깊이 와닿는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숙 할머니와 기적의 천재 소년 바다가 함께 이끌어갈 새로운 제국, 그리고 두 사람의 따뜻하고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